마이크까지 속을 썩여서. 이번 시간에 이제 물권법 4번째 시간이죠. 좀 수월하지 않습니까? 물권법은? 안 그러세요? 좀 파트마다 물권법도 어려운 것들이 있죠. 좀 어차피 다 처음 보는 거니까. 쉽다고만 할 수 없는데, 어쨌든 비교적 봐가지고 이거는 그 파트와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죠? 넓게 퍼지는 게 별로 없잖아요. 민법 총칙은 저 채권으로 계속 넘나들는데, 이거는 약간의 그런 것들만 있고, 거의 다 보면 고파트. 그래가지고, 그거 딱딱 끊기거든요. 잘 연결되는 게 없고. 그래서 나중에는 물권법은 조금 수월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민법은 채권까지 같이 공부를 해야 맞는데요. 물권 빼고 민총, 채권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공부하는 게 더 맞아요. 민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 시험은 아무래도 업무 자체가 이제 부동산 관련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물권법을 넣고 채권법을 빼는. 그래가지고 좀 어중간하게 공부가 끝나죠. 어중간하게. 채권법 그렇게 궁금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전혀 안 궁금해요? 책이 저 뒤에 한 절반, 보통 이제 한 권짜리 나온 책 보면 절반이 딱 잘라져 나니까 너무 기뻐요? 물론 공부하는 양 자체는 이제 주니까 좋을 수 있는데,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어려울 거예요. 채권법을 알면은, 딴 파트 이야기가 굉장히 수월한 면들도 많은데, 그거 안 하고 이제 거기에서 대충 기본적인 것만 보고, 딴 파트, 특히 민총 같은 거 공부하다 보니까, 암기할 게 좀 많이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설명을 할 때 채권법 같은 것도 많이 같이 하지만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물권법은 그냥 그거만 보시면 됩니다. 그것만. 그래서 판례 나오면 판례 중요하다고 그러면 그냥 대충 외우시고요. 큰 쟁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판례도 민법 총칙이나 채권법에 나오는 판례들은요, 전 영역을 넘나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치고받고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물권법의 판례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딱 잘라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잘라지는 게. 그래서 처음에 볼 때만 좀 그렇고 나중에 굉장히 좀 수월하실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물권법 총론까지 봤고요. 이제 물권법 강론은 나와서 점유권만 조금 보다 말았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 7가지의 이제 물권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이제 하나 둘 셋 계속 8개네요, 참. 8개.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눌 때 기본적으로 크게 이제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누죠. 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점유권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쓰는 건데요. 어떤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기만 하면 그걸 정당화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묻지 않고서 그 자체를 존중해서 보호해주는 그런 권리죠. 여기까지 조금 보다 말았고, 본권 간단히만 보면 이제 본권은 이제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누죠. 소유권은 어떤 물건에 대한 이제 전면적인 지배권을 말하는 것이고요. 제한물권은 일면적인 지배권이죠. 그래서 이제 용익물권, 담보물권 이렇게 나누고, 용익물권에는 이제 지상, 지역, 전세, 그 다음에 담보물권에 유치권, 질권, 그 다음에 저당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법에는 민법 자체에는 규정이 없습니다만 이제 비전형 담보가 있고요. 순서대로 이렇게 쭉 공부를 하게 된다. 순서대로. 그래서 이제 양이 제일 많은 건 소유권이 제일 많고, 이쪽으로 오면은 시간은 좀 빨리 갈 거예요. 앞에 공부하는 것보다는 쟁점이 좀 줄어가지고 맨 마지막 하는 게 이게 조금 굉장히 어렵긴 한데, 일단 이런 순서로 쭉 가게 됩니다. 조문 순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점유권 다시 한번 보면 앞에 의,
의의만 보겠습니다. 이제 84페이지에요. 점유제도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본권, 즉 그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한, 본권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사실상의 지배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다. 점유 85페이지 와서 조문 보시면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그래서 사실상 지배가 뭐냐 하는 기본적인 판례가 밤가로 1번에서 밤가로 1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판례들을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판례들이니까요,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유 설정 의사.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점유의사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이건 주의하셔야 되고, 점유의사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다만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는 의사, 즉 점유 설정 의사는 필요하다. 점유 설정 의사는 필요하다. 점유 설정 의사라는 게 뭐 그렇게 팍 가슴 속에 팍 와닿고 이러는 건 아닌데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봐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점유의 관념화. 물론 점유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있는 때에 성립한다고 하지만 일정한 예외가 있다. 그게 이제 간접 점유, 그 다음에 상속인의 점유, 점유보호조자 이게 있습니다. 상속은 뒤에서 다시 나오니까 그때 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점유보호조자, 간접 점유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와 관련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아주 뭐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인 개념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좀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95조 먼저 보시면,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때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긴 해요. 지배하긴 하는데 그자에게 그 점유권이라는 게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 제도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가게 점원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가게를 관리하고 뭐 하면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점유권을 주어서 보호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걔한테 점유권을 주게 되면 이 주인, 상점 주인한테도 점유권을 주장하게 돼가지고 좀 이상한 결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 대신 이제 그 점유를 시킨 자 있죠? 점유를 시킨 자, 그 자만 이제 점유권을 가지는 것으로 하는 게 점유보조자입니다. 그래서 간접점유 한번 보겠습니다. 간접점유는 그 다음 장에 있는데요. 194조.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에게 그 점유를 넘겨줬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그 주택을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는 그 임차인이죠. 임차인. 그 임차인은 당연히 물건을 점유할 수 있고요. 점유권이 있습니다. 점유권이. 다만 이 주인 있죠? 주인? 주택의 그 소유자. 이 사람에게도 일정한 그 점유권을 줘서 보호할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보조자하고 정반대죠. 점유보조자는 사실상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이라는 게 없고, 그 다음에 간접점유는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을 주는 이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그럼 실질적으로 어떨 때 의미를 가지냐면요, 그 뒤에 이게 쭉 나오는 내용들, 여기에서 이제 의미를 쭉 가집니다. 가지는데, 일단 점유제도 그 자체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만 간단히 보고 가겠습니다. 점유보호 102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 점유자는 이제 점유보호 청구권을 가져요. 점유보호 청구권 102페이지. 그래서 1번에 가번 보시면, 점유보호 청구권은 본권 유무와 관계없이 점유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소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이제 세 개가 있는데요. 약간의 내용상의 차이가 있어요. 204조 보시면, 103페이지에 있죠. 204조 보시면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는, 침탈이에요, 여기서. 침탈을 당한 때는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이제 물건의 점유물 반환 청구권인데요. 점유자는 이제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던 자가 침탈을 당하게 되면 그 점유하고 있던 놈이 어떤 그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정당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묻지 않고서 이 점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도둑놈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은 또 점유자거든요. 점유자. 점유하고 있지 않는 자는 이제 상대방이 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205조 한번 보시죠. 205조 1항 보시면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그 다음에 206조 105페이지에 있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점유보호 청구권의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8조 보시면 점유권의 기인한소와 본권의 기인한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문제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력구제 209조. 자력구제.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서 이를 방해할 수 있다. 그리고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그래서 법적인 그 구제를 받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요, 자력으로 이렇게 방위를 할 수 있는, 자력으로 탈환할 수 있는 이런 권리들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권리들은 물건 사실상 지배하는 사실상 지배하기만 하면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본권이 있는지 없는지 묻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할 때 점유는 이제 점유권을 가지는 자거든요. 그래서 아까 봤던 이제 점유보조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점유보조자, 의 187페이지에요. 점유보조자는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이다. 근데 이제 점유보조자는 점유자로 되지 못하고 그에게 지시라는 타인이 점유자가 된다. 그래서 그 타인을 보통 점유주라고 한다. 그래서 효과 먼저 보겠습니다. 효과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요. 효과. 답은 맨 밑에 답의 효과.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고 점유주만이 점유자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따라서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점유보조자는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반환 청구의 상대방도 되지 못한다. 왜? 점유자가 아니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반환 청구의 상대방도 되지 못한다. 다만 이제 자력구제권이 인정된다는 게 통설입니다. 자력구제권. 전방에 누가 와가지고 침탈해 가려고 한다. 그럼 막아야 되겠죠? 이거는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간접점유, 의 보시죠. 의. 간접점유는 점유매개 관계에 의해 타인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에게 인정되는 점유이다. 그래서 효과로 바라보겠습니다. 효과.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을 가진다.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을 가진다. 사실은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핵심. 다시 앞으로 와서 요건 보겠습니다. 점유보조자. 간단하게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깊게 시험 문제 출제되고 이런 파트는 아니에요. 기본적인 사항만 나오는 곳인데, 요건 사실상의 지배. 그래서 어떤 자, 그러니까 점유보조자가 타인을 위하여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어야 된다. 점유보조 관계. 점유보조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점유주와 점유보조자 사이에는 사회적 의미에서 명령 복종 관계가 있어야 된다. 종속 관계가 있어야 돼요. 사례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점유보조 관계는 뭐 여러 요인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 친족법, 공법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종속관계 유효할 필요가 없다고 체크해 두시고. 유효할 필요가 없다. 계속적일 필요도 없다. 객관식으로 내기 굉장히 좋아요. 유효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유효할 필요 없다. 그냥 그렇게 말아두시고.
자, 디귿번. 점유보조 관계가 외부로부터 인식될 수 있어야 하는가. 이건 학설 대립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가볍게만 보시고. 자, 점유보조 관계의 성립 여부 문제되는 경우. 법인의 기관, 자기의 물건에 대한 점유보조. 처가 나오는데요. 과연 처가 남편의 점유보조자인가? 이런 문제인데요. 학설은 아무도 그 점유보조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랬다가는 이제 마초로 찍혀가지고 이제 퇴진운동을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남녀 평등주의 시대에 무슨 처가 남편의 점유보조자이냐? 학설은 다 그렇게 봐요. 근데 판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명확하지는 않고 점유보조자로 본 사례가 있고 공동점유자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 나오면 점유보조자가 아니다라고 하시면 돼요. 올해도 시험 문제 나왔는데. 다만 이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점유보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하나 드러났죠? 기업번에. 그래서 처가 남편의 점포에서 남편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의 점포시설, 상품에 대하여 점유보조자가 된다. 판례는 잘 안 읽어보셔도 돼요. 가볍게 그냥 한두 번 정도만 봐두시죠. 일단 법인의 기관의 점유. 그래서 학설은 대표기관과 기타 기관을 구별함이 없이 법인의 기관의 점유를 취득하면 법인의 점유가 되고, 이때 법인의 기관은 점유보조자가 아니다라는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표기관이 점유하는 경우에는 이제 대표기관이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법인의 점유 인정하고, 다른 기관이 점유하면 점유보조자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판례만 간단히 봐두시죠. 학설에 이렇게 대립이 있다 그냥 그렇구만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판례 대표기관의 점유만을 이제 법인의 점유로 보는 입장에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판례인데요. 그렇게만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자기의 물건에 대한 점유보조. 자기의 물건에 대하여도 점유보조자가 될 수 있다. 근데 부모가 어린이에게 물건을 준 경우. 점유는 점유의사는 필요 없지만 점유 설정의사는 필요하죠. 그래서 의사능력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행위능력은 필요 없지만. 유아, 아주 어린 애들은 점유권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사실상 지배하는 의사 자체를 좀 인정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물론 악착같이 자기 거 챙기지만 유아들이 내 거야 뺏어가면 죽을 때 달려들지만 법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은 이제 점유권을 가질 수가 없다고 봐요. 유아 효과는 받고 나머지 그 2번부터 나오는 거는요 조금은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설명 안 드릴게요. 그냥 읽어보세요. 실질적으로 1번이 핵심이에요. 핵심. 첫 번째가 핵심입니다. 1번이. 그 다음에 간접점유. 요건 보시면 점유 매개자의 점유. 점유 매개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인 것이 보통이겠으나 그가 다시 점유매개 관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의 점유도 간접점유가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이제 빌려줬어요. 근데 임차인이 수리를 위해서 또 수리점에 맡긴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임차인도 직접 점유를 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도 역시 간접점유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점유 매개자의 점유는 타주점유해야 됩니다. 소유 의사가 없는. 매개관계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 점유관계는 이제 계약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법률 규정에 생길 수도 있고, 국가행위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별 내용 없죠. 그 다음에 니은번 점유매개자의 점유할 권리는 간접점유자의 권리로부터 전래해야 된다. 간접점유자의 권리로부터 전래. 그 다음에 간접점유자의 권리가 점유매개자의 권리보다 포괄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반환청구권을 가져야 됩니다. 간접점유자는 점유매개자에 대해 반드시 반환청구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반환 청구권의 존재가 간접점유자가 물건에 지배력을 미치고 있다는 데 대한 최소한의 효과. 아무리 이게 지금 관념적인 어느 정도의 이제 관념성을 띠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지배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려면 최소한 반환 청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역시 점유매 관계 유효할 필요 없다. 이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근데 쉬운 시험 문제 할 때 다 있다를 없다로 내고요, 없다를 있다로 냅니다. 효과 1번 보시면 대내적 관계.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그 대내적인 관계에서는 점유는 그 직접 점유자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간접 점유자는 점유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즉 점유관계 또는 보험권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뿐이다. 반면 직접 점유자는 간접 점유자에게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점유매개 관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대외적 관계. 간접 점유자와 이제 제3자 사이의 관계인데요. 제3자에 의해 직접 점유가 침해되고 있는 경우 직접 점유자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거 좀 주의할 부분인데요. 직접 점유자에 의해 간접 점유가 침해된 경우에는 간접 점유자는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다. 직접 점유자가 횡령하에 처분한 경우, 직접 점유자의 의사에 의해서 처분이 된 거죠. 이런 게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습니다. 판례, 이것도 봐주세요. 판례.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 결국 같은 내용인데요. 타에 양도한 경우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까 잠깐 봤죠? 점유물 반환 청구권. 반환 청구권. 근데 직접 점유자의 의사에 의해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간접 점유자의 그 반환 청구권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번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걸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점유자가 물건에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않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걸 청구할 수 있다. 다 봐두시고요. 디귿번 자력구제권 부정된다는 게 다수설입니다. 학설 대립이 있는데요. 간접 점유자는 자력구제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게 다수의 입장으로 되어 있어요. 별로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 정도. 너무 자세하게 봤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논의들인데요. 일단 197조 보겠습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 다음에 2항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굉장히 어떤 점유자의 그 점유가 어떤 점유냐에 따라서 법률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판례들도 많이 축적이 되어 있고요. 일단 자주점유, 타주점유부터 보겠습니다.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한다. 네? 법률상 그러한 권을 할 수 있는 지배를 할 수 있는 권한,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거 아니다. 이거 체크해 두시고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도둑놈도 이제 자주점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도둑놈이 보통 동산 훔쳐간 경우에 쓰고 뭐 반환하려고 가져가겠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어떤 남의 물건을 그냥 허락 없이 가져갔다. 뭐 길가에 세워진 자전거 급하다. 그래서 그냥 일단 잡아 타고 갔다. 근데 이제 가져갔을 때 의사는 가져가가지고 지가 영구히 소유자 같은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간 게 아니고 잠깐 쏙 갖다 주려고 한 것이었다. 이러면 형사적으로 무죄가 된다. 무죄. 사용절도라고 해서요. 무죄. 물론 근데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 어떻게 파악하겠어요? 그 자식이 갖다 주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훔쳐가려고 해도 그냥 아예 지가 그냥 가져가려고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지고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법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점유, 민사상으로 봐가지고 자주점유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제 가져가가지고 지가 지배를 하려고 한다. 원래 소유자의 지배를 영구히 배제하고 지가 지배를 하려고 한다. 이러면 이제 자주점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 이게 아니에요. 자주점유. 도둑놈의 점유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래서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취득시효, 무주물 선점,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등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게 다 공부할 거고요. 특히 판례가 집중되어 있는 게 취득시효입니다. 취득시효. 즉 부동산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취득시효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요건, 첫 번째 요건이 바로 소유의 의사를 가진 그 점유해야 되거든요. 소유의 의사를 가진 점유. 그래서 지금 나오는 판례들이 대부분은 다 취득시효와 관련해가지고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판단 기준 보시면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내심의 의사에 결정된 게 아니라, 내심의 의사에 결정된 게 아니라 그거 체크해 두시고,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한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해 외형적 객관적, 외형적 객관적 체크하시고, 외형적 객관적 앞에 점유의 권한, 권한의 성질, 권한의 성질 체크해 주세요. 권한의 성질. 근데 보통은 이제 권한 그러면 뭘 정당화할 수 있는 이런 이미지로 다가오잖아요. 지금까지 공부할 때도 다 대부분 그랬고. 근데 여기서의 권한은요, 정당한 이런 뜻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 사람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걸 사실상 지배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그거거든요. 그 구체적 판단 보시면요, 권한의 성질상 자주점유인 경우, 매매, 증여, 교환, 매매, 증여, 교환. 또 물건을 지배하게 된 게 매수를 해가지고 지배를 하게 됐다. 그럼 증여를 받았다거나 교환 계약 이런 걸 통해서 점유를 하게 됐다. 이러면 이제 자주점유고요. 전형적인. 그 다음에 여기서 쓰진 않았는데 도인, 아까 말했잖아요. 도인, 도둑놈. 도둑놈의 점유도 자주점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비번 판례도 좀 봐두시고요.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게 된 자는 매매가 무효가 된다는 사정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단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의 시초에 소유 의사로 점유한 것이다. 또 점유하게 된 원인이 매매다. 매매면요 다 자주점유입니다. 자주점유. 딱 하나 무효가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무효가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점유하게 되면 자주점유가 아니에요. 타주점유입니다. 자, 니은번 보시면 권한의 성질상 타주점유인 경우 임차인, 수취인,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유치권자, 이 사람들은 타인의 소유를 전제로 하면서 지금 점유를 하고 있죠. 성질상 타주점유입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의 점유. 이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권 유사의 물건이거든요. 지상권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점유인과 마찬가지로요. 분묘를 설치한 자도 역시 타주점유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자 1인이 공유부동산 전부를 단독 점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의 범위 되는 타주점유입니다. 그 다음에 명의수탁자의 점유도 타주점유입니다. 다 봐두셔야 돼요. 기본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자주점유의 추정과 번복.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의 성질에 존부를 결정하여나 점유권의 성질이 불분명한 때는 197조 1항에 의해 자주점유 추정된다.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할 점유권의 성질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없고 위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점유하는 자가 나 자주점유할 주장 입증할 필요는 없다. 일단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요. 나머지는 취득시효 할 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94페이지에요. 선의점유, 악의점유. 선의점유는 점유할 수 있는 본권이 없음에도 있는 것을 믿고 하는 점유. 악의점유는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도 또는 본권이 유무에 관해 의심을 품으면서도 타주점유라는 거 좀 악의점유라는 거 좀 주의하세요. 의심을 품으면서 그때 악의점유. 이건 이제 본권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죠. 본권이 없어요. 본권이 없는, 점유할 수 있는 본권이 없는데 그걸 있다고 믿고 사면 이제 선의점유. 알면서 또는 의심을 품으면서 하면 이제 악의점유 이렇게 됩니다. 양자의 실익은 취득시효, 과실수채권, 점유자의 책임, 선취득과 관련하여 실익이 있다. 여기서 지금 배운 건 선취득이죠. 선취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원공연, 선의, 무과실에 점유해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거 추정된다. 197조 1항 아까 봤던. 그런데 선의의 점유자로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를 본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에요. 아까 읽고 지나오긴 했는데요. 특히 어디다 체크하셔야 되냐면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는 여기 체크해주세요. 본권에 관한 그게 아니고 소가 제기된 때 여기 체크해주세요. 소가 제기된 때. 소가 제기된 때가 아니고요. 저기 보통 시험지는 뭐라고 하냐면 잠깐만요. 네. 판결이 선고된 때, 판결이 확정된 때, 이런 식으로. 이 지문이 작년 시험 지문에 정답 지문도 나왔었고요. 99년도에 정답 지문 나왔습니다. 조문을 볼 때 가장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본권에 관한 소에는 소유권에 대하여 점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구하는 소송 물론 부당점유자를 상대로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포함된다. 소송도 포함된다. 실제 요거의 실익은요,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점유자 책임 부분인데,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굉장히 유의있게 좀 봐두시고, 네, 과실 있는 점유, 과실 없는 점유. 이건 선의점유를 전제로 한 구별인데요. 본권이 있다고 믿는데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과실 있으면 과실 있는 점유, 과실 없으면 과실 없는 점유. 그렇게 되겠습니다. 실익은 등기부 취득시와 선의취득. 등기부 취득시와 선의취득. 이렇게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점유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이거 체크해 주세요. 점유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197조 1항에 보면은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원, 공연 이렇게 돼요. 선의, 평원, 공연 여기까지 추정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과실 점유라는 걸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평원, 공연. 평원한 점유라 하면 점유자가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데 법률상 용인할 수 없는 강폭행위를 쓰지 아니한 점유. 공연한 점유는 은비, 즉 남몰래 하는 점유가 아닌 것. 이건 뭐 가볍게 보세요. 쟁점이 많지 않습니다. 평원 공연에서는 특별히. 그 다음에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 그래서 하자 있는 점유란 악의, 과실, 강폭, 은비, 불계속. 계속은 뒤에 나옵니다. 불계속 등의 요건을 갖춘 점유. 하자 없는 점유는 선의, 무과실, 평원, 공연, 계속 등의 요건을 갖춘 점유. 이번에 197조 1항 추정규정 198조 뒤에서 보겠습니다. 자, 점유의 취득과 소멸.
이거는 뭐 특별히 설명드릴 내용이 별로 없어요. 직접 점유의 취득하면 되죠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간접 점유의 취득, 새롭게 간접 점유 설정하는 게 있고 이미 성립한 간접 점유권이 양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볍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점유권 승계의 효과. 이것도 취득시효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한다. 예를 들어 예컨대 갑이 아기로 10년간 점유를 계속한 후 을이 그 점유를 이어받아서 선의로 점유했다. 그러면 을은 갑의 점유를 합해서 15년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자기만의 5년간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이죠, 선택.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20년이고요. 등기부취득시효는 10년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점유가 필요하거든요. 점유가 계속된 점유가 필요한데 취득시효의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 그 자가 계속해서 20년 또는 10년을 다 점유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앞사람 끝까지 합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계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앞사람의 점유를 주장하게 되면 하자도 승계하게 됩니다. 하자도. 그래서 지금 봤듯이 앞사람이 아기, 앞사람이 지금 선이 아니다. 갑이 아기로 10년, 을이 5년 점유했다. 그럼 을이 앞사람 점유까지 주장을 하게 되면 아기가 그대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앞사람의 점유가 타주 점유고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가 자주 점유다. 그러면 앞사람 것까지 점유를 주장하게 되면 전부가 타주 점유가 됩니다. 전부. 그러니까 앞사람이 그래서 하자 있는 점유이면 이제 잘라내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 나번요. 점유의 분리병합은 상속의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즉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 그는 피상속의 점유와 자신의 점유의 병합과 분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상속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이 지금 A가 소유자예요. 근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요. 이제 B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B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사 사망. 근데 얘의 유일한 상속인이 누구냐면 이제 C가 이제 B의 상속인이라고 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B가 이제 여기 이 시점에서 이제 직접 점유했다고 해보죠. 쭉 와요. 사망. 여기서 B 사망.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보면 B가 이제 직접 점유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쭉. 근데 이 점유가 뭐예요? 타주점유죠, 타주점유. 그래서 이거 아무리 오랫동안 이 점유를 해도 시효취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동산. 타주점유이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할 수는 없죠. 시효취득에 의해서. 근데 딱 죽었어요. 딱 죽으면 이놈이 아버지랑 같이 사는 놈이면 상관이 없는데 뭐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한 미국에나 가 있다가 아니면 딴 지방에 가 있다든가 뭐 이러면은 얘가 사실상 지배하지는 않죠. 사망 시점에서. 그지만 이제 이거는 사망하게 되면 즉시 얘한테 넘어가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195조에서. 정말 금방 안. 193조구나. 193조. 그 점유권은 이제 승계되는 걸 처리합니다. 승계되는 것으로. 근데 이제 나중에 얘가 와가지고요. 그럼 얘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는 동안 계속 타주점유 계속됩니다. 그냥 점유권 승계돼가지고요. 타주점유가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가
현실적으로 지배하게 됐다. C라고 하는 애가 현실적으로 지배하게 됐다. 근데 얘는 아버지 건 줄 알고 있다. 네. B의 소유인 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했다고 해보세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그러면 아버지의 점유를 잘라내고요. 딱 잘라내고 여기부터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겠냐. 잘라내고.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 근데 우리 판례는 이거 부정하고 있습니다. 잘라내는 걸 부정해요. 상속은.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즉 상속에 의해 판례요. 상속에 의해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새로운 권한에 의해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또 선대의 점유가 타주 점유인 경우, 지금과 같은 경우죠. 타주 점유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 점유로 될 수 없다. 점유가 자주 점유가 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한에 의해 다시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를 시작해야 된다.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 새로운 권한 여기 체크해 주세요. 어떤 점유가 이제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러니까 점유가 타주 점유인데요. 그게 자주 점유로 바뀌기 위해서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걸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한에 의해 다시 점유를 시작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임차인으로서 점유를 하고 있다가요. 사들이는 거죠. 소유자로부터. 사들이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주 점유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근데 상속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새로운 권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상속 같은 경우. 이거 아주 중요한 판례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점유권 소멸. 자, 물건의 일반의 소멸사유 중에 혼동 소멸시효는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크해 주시고. 혼동 소멸시효. 그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그럼 소유자가 점유권, 소유권과 점유권이 한 사람한테 귀속되어 있으니까 점유권이 소멸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양립이 가능한 권리이기 때문에요. 혼동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권리들 사이에 나오는 거거든요. 양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이건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게 되면 그냥 잃습니다. 권리를. 그 다음에 직접 점유의 소멸원인.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 소멸하는 거죠. 예외. 타인의 침탈에 의해 점유를 상실할 때는 점유자는 204조의 규정에 의해 1년 이내에 점유회수의 청구에 의해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 이때 회수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상실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이것도 중요한 조문입니다. 점유를 회수한 때는 점유는 처음부터 상실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그 다음에 사실상 지배가 단절되더라도 일시적인 때에는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것도 간단히 체크해 두시고. 간접 점유? 자, 읽어보시죠. 자, 점유권 효력. 경과 같듯이 추정적 효력이 있습니다. 157조. 아까 봤죠? 그 다음에 점유 계속의 추정. 198조.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는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시효의 경우에 20년을 점유해야 되잖아요. 20년. 20년을 점유해야 되는데 20년 동안 이제 계속 점유해야 됩니다. 이제 단절됨이 없이 쭉 20년 점유. 요건이요. 요거 245조랑 요건만 간단히만 보고 가겠습니다. 245조라면 이제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시효인데요. 그래서 객체는 부동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점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 세 가지인데 점유는 자주 점유해야 되고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위한 거니까 자주 점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평원공여, 그 다음에 20년이거든요. 20년. 20년. 이게 요건입니다. 이게. 그 20년 점유, 그러면 취득시 완성 효과를 주장하려면 이 요건 사실들을 이제 주장한 자가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요거는 추정이 되고, 요것도 추정되고, 요거 어떻게 입증하겠어요? 아, 곤란하다 이거죠.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맨날 일지 작성하고 뭐 어떻게 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서요, 추정 규정을 둔 거죠. 전후 양시의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계속한 것을 추정한다. 계속한 것. 그래서 전후 양시, 그러니까 A 소유의 땅인데요, B가 지금 취득시 완성 효과를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시점, 점유 개시한 시점 있죠? 이 시점에 내가 지금 점유를 했다. 그리고 현재 점유하고 있다. 요 사실, 요것만 입증을 하게 되면 그동안은 계속 점유한 걸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추정을 깨뜨리려면 그 효과를 부정한 자가 입증을 해야 되겠죠? A가 너는 계속되지 않았지 않느냐, 얘가 입증해서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요. 근데 판례 있죠, 판례. 자, 198조 소정의 점유계속 추정은 동일이니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것이 증명된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점유권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B가 몇 년 점유하고, 그 다음에 C가 몇 년 점유하고, D가 이렇게 했으면, 그 D가요, D가 지금 현재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때 뭐 B, C의 점유까지 합해야 뭐 20년을 채울 수 있다. 그러면 합해야 되잖아요. 합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냐, 우리 판례가, 여기 B가 이때 점유했다. D가 현재 점유하고 있다. 그럼 이때 승계됐다, 승계됐다. 여기까지만 입증을 하게 되면 이제 계속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점유계속의 추정이. 그 정도만 봐주세요. 그 다음에 권리적법의 추정. 자,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추정의 범위 보시면요, 1번 읽어보시고, 점유의 종류나 하자 이유는 불문한다. 그 다음에 2번, 점유물에 행사하는 모든 권리, 즉 물권뿐만 아니라 점유할 수 있는 모든 권리에 추정이 미친다. 한편 점유자는 소유의사로 점유한 것 추정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유자로 추정됩니다. 원칙적으로 소유자로 추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점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요, 뭐 임차권, 질권, 뭐 이런 걸 주장을 하면 이제 그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소유자로 추정이 된다. 근데 여기 3번 중요하죠. 전번에 설명드렸는데, 점유에 대한 권리의 추정은 동산에 관해만 적용된다. 이 판례 입장. 동산에 관해서만 적용된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 같은 경우에 등기에만 추정력이 인정되는 명시적인 판례가 있고요. 부동산에 대해서도,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정하는 판시는 없지만, 부정적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동산에만 적용된다, 동산에만. 그래서 재작년에 그 정답 지문으로 나온 게 있는데, 틀린 것은 해가지고,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에 대해 행사하고 있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행을 추정된다. 이런 지문이 나왔어요. 딱 한 끝이죠? 붙자가 붙느냐, 안 붙느냐.
막 읽어 나가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글따위 맞는 것 같은데 어디가 틀렸지? 이런 것들은 좀 미리 좀 봐둘 필요가 있죠.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본조는 소유자와 그로부터 점유를 취득한 점유자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좀 중요하고요. 이게. 자, 등기의 추정력 같은 경우에는요, 전 등기 명의인에도 추정력을 원용할 수 있다고 하죠. 우리 등기 추정력 공부할 때요. 소유권 등기가 됐다. 그러면 전 소유 명의자, 그자한테는 추정을 원용할 수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람한테도 추정 효과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추정 효과를. 그리고 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 임차권 등기. 예를 들어서 A가 소유자인데요. B가 지금 임차인이고, 여기서 임차권, 부동산에도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B라고 하는 사람은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게 추정이 됩니다. 가지고 있는 게 추정이 돼요. 그래서 A가 B를 상대로, 얘가 지금 점유를 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으니까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한다. 213조에 의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한다. 그러면 이 요건 사실이 뭐냐? 213조 요건 사실이 뭐냐면, 청구권자는 소유자여야 되고요. 상대방은 점유자여야 된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점유할 권리가 없을 것이거든요. 점유할 권리가 없을 것. 점유할 권리가 없을 것. 근데 A가 소유자가 맞다. B가 현재 점유하고 있다. 점유자. 그럼 여기까지 입증하거든요. A가 여기까지 입증합니다. 그러면 상대방 점유하고 있는 자가 점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권한을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하게 돼요. 거기에 대한 입증을 얘가 못하면. 그럼 얘가 입증을 해야 되죠. 그럼 임차권은 그걸 정당화할 수 있는 권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약정에 관한. 될 수 있는데 그럼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임차권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만약 등기가 되어 있으면요. 등기부만 갖다 내면 됩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도에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걸 추정을 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걸로 끝이에요.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임차권 등기부만 내면 그걸로 땡이다 이거죠. 입증 끝. 그럼 그때는 얘가 만약에 얘 임차권 없어 라는 것은 만약 주장을 주면 얘가 입증을 해야 이제 반환을 받아올 수 있거든요. 근데 동상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동상 같은 경우에 점유자는 그 적법의 권리를 보유한 거 추정이 되고, 그래서 임차권이 있다고 주장하면 임차권 있는 거 추정이 됩니다. 되는데 그 지금과 같은 이 소유자에 대한 관계, 이런 관계에서는 인정이 안 된다고요. 우리 판례가. 그러니까 그로부터 점유를 취득한 소유자와 그로부터 점유를 취득한 점유자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얘가 임차권 주장하잖아요. 동산에서 임차권을 주장하죠. 추정이 안 돼요. 얘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점유가 있다? 그것만으로 이렇게 입증이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떠어떠 해가지고 내가 임차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얘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사실 결론만 기억해도 큰 상관은 없어요. 효과, 그만 말씀드린 입증 책임 문제고요, 결국. 2번 읽어보시고 소극적 잠정적인 것이다. 추정은 이익뿐 아니라 불이익을 위해서 인정이 되고 3자도 주장할 수 있다. 등기의 추정력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아주 중요한. 해마다 한 문제 정도 나오는 파트예요. 그래서 쉽게 나올 때는 간단히 조문을 물어보는 게 나오고요. 좀 어렵게 나오면 판례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판례를 넣나?
자, 우리 문제 7페이지 한번 보시죠. 올해 사업시험 문제인데요. 옆에 없으신 분은 옆에 분하고 같이 보세요. 자, 을은 갑의 소유인 미등기 과수원과 가옥 및 창고를 관리하여 오던 중 갑에게 이를 자기의 것이라고 속이고 매각했다. 을의 소유로 믿은 병은 2000년, 2001년, 2002년 가을에 사과를 수확. 2001년 늦가을 병은 노후되어 훼손된 가옥의 일부를 30만 들을 수리했고 재래식복을 신식으로 개조. 근데 2002년 1월 어느 날 병이 창고에서 작업을 하던 중 실수로 창고 일부가 불탔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안 갑은 2000년 4월 1일 병을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성을 제기하였고 2003년 4월 1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지금 201조와 203조와 적용되는 전형적인 사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 사례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지만요. 유력한 문제, 그래서 지금 문제를 넣어드렸고 완전히 갑소예요, 갑소예요. 지금 문제가 된 게 과수원, 가옥, 창고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죠. 이게 갑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걸 을이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이걸 지 소유라고 하고 병한테 팔았죠. 병한테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 매매, 여기서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넘겨줬다고 했을 때, 이 매매 계약은 이제 타인 권리 매매죠. 자, 이런 것들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을 했는데요. 그 넘겨줄 것을 약정한 그 소유권이 을에게 속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갑에게 속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타인 권리 매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경우에도 효력은 발생하죠. 그죠? 유효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해서 이전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을과 병 사이에 그 소유권 이전의 합의라고 하는 것은 저도 권리가 없는, 소유권이 없는 자의 그 법률행위, 소유권이 없는 자의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무효죠. 맨날 보는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죠? 소유권 취득을 못하니까 가서 갑이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213조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소유권하죠. 그럼 여건 다시 한번 보면 청구권 소유자, 점유자. 현재 점유하고 있다. 상대방이 되는 거죠. 점유할 권리 없죠?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호해주는 이 법적인 근거 규정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뺏기는 거죠. 줘야 돼요. 반환해야 됩니다. 반환하고 얘한테 책임을 묻는 거죠. 얘한테. 그래서 이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하고, 유효하다는 것은 약정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약정한 건 뭐냐면 얘는 소유권 이전해 주렸고 얘는 그 대가로 대금을 주기로 하는 약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소유권을 취득해서 넘겨줘야 됩니다. 근데 얘가 반환 청구하고 뺏긴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얘가 이해를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조문을 570조에 하나 두고 있는데 채무불이행 책임도 물론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간편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570조에 있어요. 권리를 취득해서 넘겨주지 못한다. 불능이 됐다. 이러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하면 이제 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요. 이 매매 계약이. 기본적으로 매매대금에다가 이자 붙여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내용. 다만 이 사람이 꼭 행사해야 되는 건 아니죠. 꼭 행사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추인할 수도 있다. 추인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의 그 처분권이 없는 하자가 보완이 돼가지고요. 사후적으로 보완이 돼가지고 그 추인이라는 건 사후의 처분권 부여라고 하거든요. 그 보완이 돼가지고 얘가 소유권 취득하게 되고입니다. 이 부분을 추인하게 되면. 소유권 취득하게 되고 대신 얘가 이제 이 사람 소유의 물건을 팔아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은 강의할 때 최소한 한 번은 등장하죠.
그만큼 물건의 기본적인 내용이 기본적인 내용인데 잘 몰라요 사실은. 1차 공부하시면 이거 지금부터 이제 201조와 203조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게 이런 경우에 문제된다는 걸 몰라요 대부분. 그냥 조문 그냥 암기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봐보세요. 그럼 반환을 하죠. 점유하다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반환하려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남의 땅에서 지금 사과를 수확했어요. 그죠? 이 과실인데 지금. 그럼 사과를 다 토해내야 되냐? 남의 땅에서 이렇게 지금 거둬들인 거니까 다 토해내야 되냐? 이 문제. 그 다음에 가옥의 일부를 수리를 했어요. 수리를 했고 재래식복을 신식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아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 비용 그래도 이놈이 비용을 들였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 그 다음에 창고에서 작업을 하다 실수로 창고 일부가 불탔죠? 남의 소유의 물건을 지금 불태운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얘가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언제나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얘가 다 뭐 먹은 거 다 토해내고 그 다음에 뭐 다 물어내고 모든 거 다 물어내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얘한테 너무 가혹하다는 거죠.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점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을 쭉 두고 있는데 201조 203조까지 있다는 것이죠. 이 논의 지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 지점을 일단 그 소유물의 소유권에게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조문을 먼저 한번 보죠. 201조. 문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그랬습니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 그다음 2항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멸했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실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 3항 전하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과실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요건 한번 보시죠.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면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잘못 믿고 있는 점유자다.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한.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한. 그래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들. 그럼 선의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오신한 데 대하여 무과실해야 되느냐? 선의 무과실의 점유자여야 되느냐? 과실수취권을 가지려면 이 문제인데요. 학설은 과실 의무를 묻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고 무과실하다는 견해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판례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선의의 점유자라면 과실주권을 포함하는 권한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하면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거 시켜야 되죠.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오신을 했다고 해서 선의 점유자라고 보지는 않고요. 조금은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우리 판례가 무과실을 요구하고 있는 거냐? 그건 조금 의문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무과실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례가. 근데 그렇게 보기엔 좀 아무리 봐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어렵고 판례를 그냥 문구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구 그대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정당한 근거. 근데 부탁되고 그냥 아무런 뭐 이유도 없이 나한테 있는 거 아니었나? 뭐 이런 거 안 되고요. 믿을 만한 그런 사정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판례고요. 효과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 과실을 취득한다. 과실은 천연과실뿐만 아니라 법정과실도 포함한다. 법정과실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요.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이 딴 사람한테 빌려주고요. 차임 이렇게 받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정과실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이익도 과시에 준한다. 사용이익도 과시에 준한다. 이거 지금 사용이익.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의 물건을 지금 점유하고 사용했잖아요. 원래 남의 물건 사용하게 되면 이제 만약 임대차 계약을 체게 되면 차임을 줘야 되고요.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무단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을 임료 상당에 차임 상당에 그것을 이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선의의 점유자. 선의의 점유자는 그렇지 않다. 여기서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뭐 교수님들이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점유하는 자만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점유하는 자. 왜냐하면 임차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은 어차피 임차인은 이제 차임을 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과실소유까지 인정되는 거에서 그래서 부당이득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지금 권한이 없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의점유자는 이제 부당이득 반환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니은번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통설 판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쓰고 남은 물건이 있죠?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유권을 취득해버린 거기 때문에 그 과실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나 쓰고 남은 물건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디귿번 판례도 중요해요. 자, 선의의 점유자도 과실 취득권이 있다고 하여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배제되는 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것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조 1항의 입법 목적이 좀 무의미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양청 교수님 대표적으로 좀 써놨는데요. 요 판례 때문에라도요, 이 선의 점유자가 되기 위해서 이 무과실, 여기서, 그러니까 201조의 과실권을 가지기 위한 선의 점유의 요건에서 무과실까지 요구한다고 해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권이 있다고 믿은데, 과실도 없다 이러면은요, 불법행위도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불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법에 고의 또는 과실로 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야 되는데요. 본권이 있다고 믿고서, 믿었고, 거기 과실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불법행위가 되겠어요? 근데 요 판례에서는 선의점유자 이제 과실이 있다라고 하면 불법행위 책임은 져야 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었거든요. 선의점유자가 이제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과실이 있다면 불법행위 책임은 져야 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용이익 판례, 그 판례 읽어보시고요. 중요하긴 하죠. 사용이익. 사용이익 반환 의무가 없다. 선의점유자는. 적용 범위. 적용 범위. 자,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201조 1항의 적용을 금지한다. 판례 입장입니다. 201조 1항의 적용을 금지한다. 근데 해제의 경우에는 201조 적용을 부정합니다. 결론만 기억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부동산의 소유자인데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해주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그래서 이제 얘한테 이전이 됐고, 등기되고, 이제 점유를 이제 하게 됐어요. 점유를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 매매계약에 착오가 있었다, 착오. 나중에 알게 됐어요. 착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이고 착오를 일으키는데 중과실이 없더라. 그러면 109조에 의해서 취소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하게 되면 취소 효과는 소급적 무효, 소급적 무효. 무효. 효력이 없다. 약정한 대로 효력이 없다. 그래서 얘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이미 줬던 거는 뭐야? 이미 줬던 거는 이제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부당이득을 반환할 때요, 이게 반환 범위가 문제되는 것인데, 원래 부당이득 반환의 기본적인 내용은 747조, 748조에 있거든요. 747조는 이제 원물 반환의 원칙이고, 748조에 반환 범위와 관련해가지고 선의점유자는 현존이익만
악의점유자는 이 받은 이익 전부 플러스 법정이자. 잠깐만요. 조문. 네.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원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범상 원인이 있다고 믿은 자는 현존이익, 악의자는 받은 이익의 전부 이자 붙이고, 이거에 의해서 이제 전보될 수 없는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조에 보면 이 선의점유자는 과실주권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내용 자체는 이제 조화를 이루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면 과실, 이득입니다, 이거. 썼다고 하더라도 이건 이익이 현존하는 것을 봐야 되고, 원래 반환해야 된다, 이 조문을 따르게 되면. 여기로 오게 되면, 반할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사실상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데요. 어디로 해결할 거냐, 이 문제. 이 문제가 상당히 좀, 단순한 문제는 아닌데요. 우리는 뭐 결론만 격에 두시죠. 우리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은 뭐냐면, 원물을 반환할 때 있죠?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할 때는 요쪽을 적용한다, 요쪽을. 원물 반환할 때. 판례 입장에 요걸 적용한다, 요거. 원물 반환할 때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그 물건 자체를 반환할 때 조금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일종의 이제 특직성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201조 1항. 정확하게 해야 되네, 201조. 그러면, 자, 보시죠. 그럼 여기서 우리 점유하고 있다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반환을 하게 되면 그냥 물건만 반환하면 됩니다. 그동안 썼으니까 뭐 사용이익이나 과실, 뭐 이런 거, 뭐 어떤 과실 이런 거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얘는 돈 반환해야 되죠? 돈 받은 거 반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 조문이 적용될 수밖에 없냐면 실제 이쪽이거든요, 이쪽. 그러니까 그냥 물리 작도대로 그냥 해서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근데 좀 불공평하게 되죠? 이 사람은 돈만 반환하면 안 됩니다, 이제. 예금 통장에서 넣어놨는데 거기다 좀 불고 뭐 이랬다 그러면 그것까지 붙여서 반환해야 돼요. 이익이 현존하는 거기 때문에. 좀 부당하잖아요. 얘는 물건만 반환하면 되고, 얘는 좀 붙여서 반환하고. 부당하죠. 부당하니까 이때는 이제 587조를 유추 적용해가지고 너도 물건 그냥 그 돈만 반환해라. 이렇게 판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매계약이 무효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얘가 선의점유자여서 그냥 물건만 반환하고 과실은 반환하지 않는다면 얘도 대금만 반환하면 된다. 판례 한번 읽어보죠.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 매수인에게 민법 201조가 적용되어 과실 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587조 유추 적용에 하여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의 반환을 부정함이 형평에 맞다. 실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201조 1항에 적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여기서는 이제 비판이 많이 있긴 한데 실제로 양창수 교수님 같은 분 뭐 이렇게 비판을 하시죠. 여기서 이거는 물권적 지배질서에 관련된 규정이다. 계약법에 관련된 게 아니고 지금처럼. 그죠? 남의 물건인데 이놈이 팔아가지고 이놈이 이제 아무런 권한을 점유하게 됐을 때 요때 가서 이제 반환을 청구할 때 이때 규율을 하는 것이지 이건 계약관계에 기해서 기부한 거 아니냐. 그래서 계약관계에서 기부한 거는 계약법리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근데 판례는 좀 확고한 입장으로 돼서 확고한 입장으로.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201조 1항은 적용된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에 해제된 경우에는요. 법이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특칙을.
지금 판례에는 조문은 없는데 548조에 있거든요. (548조 2항) 어디였지? 548조 2항 보시면요,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해제가 된 경우에. 여기서 똑같은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사례. 매매계획이 해제됐다. 해제되면 해제 효과는 우리 판례 입장에 따르면 소급적 무효가 되거든요. 원래 부당이득 반환 권고가 있는데 특식을 정해놨기 때문에 보통 이제 원상회복 의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그건데 판례 입장에 따르면 또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조문에 있는 거는 이자를 가야 된다 이런 종목에서 이자를 가야 된다. 그러면 이게 얘한테 해당되는 상황이죠. 돈 받았죠? 이자 붙여서 반환해야 된다. 이자 붙여서. 돈만 그냥 반환하면 될 게 아니고. 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점유하고 있었는데. 얘 점유한 반환? 부당하죠. 얘는 이자 붙여서 반환하는데. 얘도 사용이익이나 과실 이런 거 다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만 뭐죠? 그런 것이 바로 그거 나오는 판례. 계약 해지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함에 있어서 당사 일방이 목적물 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의한 이익을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된다. 상호 공평을 위한 거예요. 상호 공평. 이거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악의점유자 보시죠. 자, 악의점유자의 과실 반환 의무. 자, 악의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실의 대가를 벗어나야 된다. 반환해야 돼요. 반환하고, 그 다음에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 이 사람도 악의점유자에 준해서. 그리고요, 한편 과실수취권이 없음을 알게 된 때부터는 악의의 점유자로 되므로 그 이후의 과실은 반환해야 된다.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데는 소 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가 간주된다. 아까 조문 봤죠? 이 조문의 실익은 이럴 때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소유권이면 반환 청구를 하죠. 소를 제기합니다. 그럼 소 제기 시점하고 얘가 승소하게 된 시점에 아무래도 소송이 걸리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악의 점유자로 되느냐? 패소 때가 아니고 이게 제기된 때. 소 제기된 때입니다. 그래서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그 취득한 과실들 있죠? 이것은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판례가 지금 2003년도 11월 14일. 1년쯤 됐네요.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선의점유자 같은 경우에요. 선의점유자 때 201조 1항이 적용이 됐죠? 748조 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악의점유자도 그럼 201조 2항만 적용이 되고 748조 2항이 배제되느냐 이 문제. 원심법원에서는요. 원심법원에서는 201조가 748조의 특칙이기 때문에 201조 2항만 적용된다 이렇게 판시했었습니다. 근데 파기했습니다. 파기. 그러니까 내용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여기서 보면 748조에 보면 이제 이게 전부, 그다음에 이자 붙이고, 그다음에 그에 전부되지 못하는 손해가 있는 게 손해배상까지 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조 2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반환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냥 과실 반환. 거기다 뭐 이자를 붙인다든가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아니? 금방 조문 봤잖아요. 그냥 반환하라잖아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반환하라. 원심법원에서 그냥 반환해. 그걸로 끝이었거든요. 201조 2항이 특칙이니까. 748조 2항의 특칙이니까 그냥 반환해라.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진 않다. 그래서 자, 판례 한번 읽어보죠. 타인 소유물을 권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민법은 선의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조 1항을 두어 선의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을 인정함에 대하여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악의점유자에 대해서는 201조 2항을 두어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악의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범위는 748조 2항에 따라 정하여지는 결과 그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된다. 그래서 즉 악의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해야 한다고만 규정한 민법 201조 2항이 민법 748조 2항에 의한 악의수익자의 이자 지급 의무까지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시예요. 그래서 악의수익자의 부당이득금 반환 범위에 있어서 201조 2항이 748조 제2항의 특칙이라거나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관계를 이룬 건 아니다. 그래서 이자에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된다. 그 뒤에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객관식 시험 지문 내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판례들은. 좀 보시고. 지금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10분만 쉬었다가 4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